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뉴스의 라이브는 코로나19 뉴스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한 번, 2장씩만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가 내일 시작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자, 이지훈 기자, 환자 수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하루 만에 3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는 7,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400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90% 이상 진행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망자는 하루 새 6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총 사망자는 50명이 됐는데요. 50번째 사망자는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78세 여성으로 심질환과 치매, 통풍 등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 2 또는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사는 방식입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이나 80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는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구매 가능한 수량도 2장으로 제한됩니다. 단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 오부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며 공무원부터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태아는 괜찮을지 임신부에게 약물 치료는 가능한 건지 걱정됩니다.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8살 임신부였습니다. 임신 14주가 지난 여성은 아직 의심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본인이 못 느낄 정도로 증상이 따로 증상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임신부가 남편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임신부는 대구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열흘 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5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합니다. 임신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수직 감염이라든지 이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혈액으로의 전파 자체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실제 지난달 6일 중국 항저우에서 임신 35주차 확진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메르스와 사스 사례처럼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낮아도 조산이나 태아 성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은 확진 산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제왕절개나 유도분만 가운데 적정한 방법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교수,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 7,000명으로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7,134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요.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130명.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가 5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확진자의 이 증가 추세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0시와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360명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백 교수님. 그러니까 기존에 좀 늘어나던 그런 확진자 수 폭과 비교하면은 방금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실제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안정적이다 할 수 있고 신천지의 이 교인들의 유증상자들이 확진율, 영성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건 맞지만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는다면은 이 숫자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즉 뭐 100명이나 한 200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을 가야 감소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속이 돼야만 감소세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감소세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네, 네. 감소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는 확진자 중에 임신부가 있습니다. 구차장 보면은 네. 수직 감염 우려 뭐 아직 보고되는 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산부 자체는 이 고위험군인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제때 그 어떤 치료를 받기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임산부가 이 확진 판정을 받도록 또는 그 임산부가 이 감염의 우려에 이 노출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임신부도 있지만요, 백 교수님. 최근에 숨진 분들을 보면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망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수직 감염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 예. 필요가 임신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이 수직 감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태반을 건너가는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풍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 호흡기계 감염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태반을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면 사산도 하고 임신 중반기까지 약 한 20주까지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풍진 예방 그러니까 접종도 받지 않습니까? 풍진은 네. MMR이라는 예방 주사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호흡기계 감염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지만 소두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 호흡기계 바이러스들 중에서 수직 감염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감염되는 것이 많지 수직 감염은 거의 어렵고요. 네. B형 감염이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애가 태어난 이후에 감염 혹은 출산 중에 가능하거든요, 감염은. 이게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카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것은 사실은 수직 감염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감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바로 아이랑은 떨어뜨려 놓으면은 즉 뭐 자가격리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수유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노인 환자인데 기저질환이 전혀 예. 없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군이기 때문에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으로 보면 노인분들 중에서 자기 당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는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그 질병이, 즉 기저질환이 진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 분도 많다 하는 것과 나이 자체가 70세, 65세를 넘어가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자기 나이에 따라서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개인차에 의해서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저질환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예후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그런데 좀 특이한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후에 다시 추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 부산에서 나타났고요. 음성 나왔다가 양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가격리가 이제 보통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부산의 한 그 교회에서는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이 2주간의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이제 자가격리가 내일 0시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 중에 이 한 분이 지금 최근에 한 3일을 앞두고 이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치가 되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즈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한두 군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백 교수님, 이거 자가격리 해도 2주간의 기간. 원래 이제 정부에서도 뭐 2주 정도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다른 부분이요. 의심 환자인 경우, 즉 접촉자인 경우는 지금 14일로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요새 데이터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특히 좀 자가격리 이 14일이라는 잠복기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로서는 경향이 있다. 네네. 몇 명이 케이스가 있었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14일 이내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데이터들 보면 21일, 40일까지도 드물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2배로 늘려서 28일 정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방역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진단키트로 잘 잡아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좀 더 개선된 진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지금 유전자 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감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건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요. 혹은 항원을 측정할 수 있는 면역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엘라이자라는 테스트로 해갖고 아주 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증상, 즉 내가 지금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치료된 것이냐 아니면 한 번도 안 걸린 것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방식을 도입을 하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정부는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역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변호사님 보시기에 시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고 이걸 방역을 하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게 이제 궁금해요. 사실 시설에 요양원 같은데 노인들이 원래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요양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집단으로 여러분들이 계시고 좀 이렇게 좀 외부라 격리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자분 하나 계시면 그 안에서 이제 집단 감염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확률상.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느 요양병원을 뚫렸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이제 나중에 후조치를 취하지 선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정부의 손이 닿기 전에 거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의 보호자라든지 뭐 간병인 이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마스크 잘 쓰자. 그 다음에 뭐 손 잘 씻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시민 먼저 스스로 이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제일 많이 궁금하신 거는 도대체 언제쯤 이 확산세가 끝나냐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백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좀 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네, 뭐 지금 1년 내에는 나오기가 좀 힘든 겁니까? 뭐 1년 내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치료제라는 것은.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복합해서 대증치료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몇 가지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치료 백신이 중요한 것이 지금 예방 백신보다도요. 예방 백신보다는 치료 백신이 중요하죠. 치료 백신이 확진자가 많으니까.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은 좀 멀은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게 전부 실제 항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해서 만든 그 의료 정보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항체를 구조를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상당히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제라든지 혹은 항체라든지 혹은 예방 백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도 상당히 좀 치사율이 높아서 공포가 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그때 그 메르스가 완치된 이후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항체 자체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임상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금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하루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시급성은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료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감염병의 어떤 전파 확산을 좀 최대한 예방해서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방역 당국도 지금은 이제 방역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스 같은 경우 개발해 놨는데 사스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메르스는 몇 명 있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5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백신이 필요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무도 안 맞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절성으로 매년 나온다 그러면은 개발할
필요가 생기고 경제성도 생기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에볼라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과연 팔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보건상에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냐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경제 논리 안 따지고 빨리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확진자가 46명이 나왔기 때문인데 놀라운 건요. 아파트 입주자 3분의 2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신천지 신도 비율이 높을 수 있었을까요?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의 3분의 2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142명 중 94명이나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46명도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구에서 일하는 35살 이하의 미혼 여성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위해선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신천지와 연관된 특정 사업장 직원들이 집단 거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교 활동을 하다 집단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마음 아파트에서 불과 1km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18일 폐쇄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도는 80명으로 대구시 발표하는 14명이나 차이가 있다며 신천지의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주의 목적을 두고 들어가는 거지 포교활동이나 전도활동에 어떤 목적을 두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22,000원에서 54,000원 사이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 비율만 60%를 넘는 것엔 의문이 남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의심되는 10곳 정도를 추가로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한 아파트에 몰려 사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대구 시민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특히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당혹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머리도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폭탄 맞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가게 닫고 집에 가라고. 특히 이 아파트 입주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었다는 얘기조차도 처음 들었고 뭐 이런 일이 제 주변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죠. 무섭고 또 무섭기도 하고 밖에 돌아다닐 때도 걱정스럽죠. 한마음 아파트 주변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전도 활동이 유독 많았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며 무릎을 탁 치는 주민도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11월달에는 신천지를 알리면서 자기들이 프랜카드 들고 걸어왔다니까요. 작년에는. 그리고 계속 왔어요. 한 달 거의 가까이. 저기 텐트 쳐놓고. 한마음 아파트에 앞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집단 격리된 문성병원도 바로 인근에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태산입니다. 사람 오는 것도 겁나고 나가는 것도 겁나고 이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 전화 오려면 그 앞으로는 전부 다니지 마라 그래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대구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긴 상황인데요. 보건당국과 이 신천지 교인들 간의 뭔가 숨바꼭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장님, 네. 이게 어떻게 이 아파트가 이렇게 뭐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일단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밝혀낸 건데요. 신천지 측에서는 이제 교인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된 명단에 따라서 주소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유독 이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 신도가 모여 사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진 검사를 계속 시행 중인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중에 상당히 40명이 넘는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여 살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가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신천지 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아파트 자체를 지금 코호트 격리를 지금 한 상태고요. 마침 이 아파트가 이 대구 그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뭐 다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어떤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 아파트 전체를 지금 이 코호트 격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호트 격리 됐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게 시설 자체를 통으로 격리를 시키는 건데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요양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라는 거는요. 그 각 집별로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으로 격리시킬 일은 뭐 얼마나 생기겠어요, 현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민의 거의 반 이상은 60~70%가 지금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통으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 코호트 격리라는 걸 우리가 시도를 처음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아파트가 좀 독특하긴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한마음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 보시면 아마 저거 중에서 두 번째 정도가 제일 눈에 좀 눈에 띌 거예요. 대구 지역의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35세 이하의 여성 미혼 근로자만 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죠? 아파트 사는 모든 세대가 구성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별 똑같아요. 네. 나이 비슷합니다. 소득 수준도 비슷해요. 하는 직업도 비슷해요. 그러니 뭔가 이렇게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서로 교류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잦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저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가 굉장히 많이 살고 또 그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저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 좀 성격들이 비슷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교류가 잦다는 점,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저 아파트에 신천지 교도가 많이 살게 됐고, 그리고 아마 그 안에서 그 바이러스가 돌아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 아마 그런 점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어떤 이런 공간에 많은 신도들이 있게 됐는지는 이제 차차 또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알아낼 것이고요. 정확한 내용을요. 또 이제 아침에 보니까 권영진 대구시장 발표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서 이제 발생된 확진자들은 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던가 이 병상으로 다 옮겨져서 지금 현재는 확진자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좀 보면은 백승효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주변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다 몰려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측에서는 뭐 그런 집단 시설이 아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은 뭔가 배양 접시처럼 이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더 보균자들이 뭔가 전염자들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시설들이 많다면 뭔가 초기 방역에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죠. 여기가 신천지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고 공공적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46명이 확진이 됐는데 실제는 14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양성자가 없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는 양성으로 확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노출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자가격리 중에도 서로 작은 모임을 서로 해갖고서 이분들이 신천지 안에서만 다 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에서 방이 다를 경우 각각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한마음 아파트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신천지가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주거 공간을 매개로 해서도 이 가정 예배가 상당히 활발해졌을 개연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 권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신천지 교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9곳의 추가 아파트의 어떤 연관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한마음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천지 측에서도 이런 가정 예배를 본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이 방역 당국이나 대구 광역시에 먼저 자발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좀 있었는데 이 거주민들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 협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 측에서 먼저 이런 뭐 주변에 놀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좀 한번 검사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특히 가정예배를 봤다라면 가정예배를 참석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민만 있는지 아니면 이웃 주민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부 직원이 줌바 댄스를 수업을 갔던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세종청사가 방역하고 폐쇄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가 뭐 통째로 이제 며칠 동안 폐쇄하고 있는 건 예전에 뭐 홈쇼핑 회사도 한 번 있었고, 그렇죠. 좀 심심찮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가 아니라 세종청사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종청사는 지금 방역부터 해서 가지고 이 죄송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있던 뭐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컨트롤타가 사실 세종청사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세종청사가 이렇게 이제 뚫리고 속된 말로 폐쇄됐다 이런 점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약간 심리적인 어떤 약간 충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직원이 방역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거든요. 업무 자체가 다른 방역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을 하는 그런 어떤 다른 공무원들에게 쫙 퍼진 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그 확산은 조금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종시 쪽에서도요. 네. 네. 이거 보면은 다중 이용 시설, 뭐 헬스장이나 방금 말했던 줌바 댄스 뭐 이런 교습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뭐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백순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학교 개학을 연기했고 유치원도 개원이 안 되고 휴원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놀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학원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만 그 이외에 오락실이라든지 뭐 PC방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대중 공공시설들이요. 여기가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또 보통 1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머물고 있고 또 주변 그 여러 가지 기기 같은 것들이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거든요. 조금 더 이 연령을 높여서 보면은 청소년 이후에 뭐 한 18세 이상이 되면 클럽들을 많이 가는데 클럽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좁은 장소에서 춤추는 클럽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나이트클럽. 네, 저희 옛날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다들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서로 얘기를 할 때 막 귀에다 입대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술병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간접 접촉이 될 수 있고 또 여기도 장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막 섞여 있고 춤출 때도 아주 가까운 데서 있기 때문에 1m 안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헬스장 같은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헬스장의 운동기구들을 다 같이 사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환자가 있다면은 간접 접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손 씻기인데 운동을 하면서 뭐 이 기계 했다가 다른 기계 갈 때 바로 손 씻기는 어려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땀을 닦는다 할지라도 손이 가지 않게끔 뭐 타월 같은 것을 살균된 타월이기 때문에 온도를 건조기 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건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타월 같은 것들을 한번 쓰고선 잘 폐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오염된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에는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샤워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헬스장에서 감염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위험성이 있고 이것들은 다 소독하기도 아주 어려운 시설들이 많거든요. 손님이 나간 다음에 바로 소독을 할 수 있으면 뭐 좋은데 노래방 같은 데도 그렇게가 가능하지 않고 오락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근데 지금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발적 그 전 국민의 그 격리 기간 아닙니까? 네. 학교를 안 보내고 또 이제 다른 이 다중시설 이용을 좀 자제하고 또 이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어떤 그 코로나의 이 확산 이걸 좀 막자라는 그 취지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내 아이가 이 스티커 책을 사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서점 가서 사다 줄게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오히려 이 기간이 좀 끝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런 데 가서 사주는 게 좋겠다. 이런 뭐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방역 당국이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그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라면 오늘 발표된 것처럼 확진자가 300명대로 좀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두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드는 것이 이제 뚜렷이 눈에 띄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 사회 활동 또 사회적 이 접촉도를 좀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지금은 격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는데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좀 고령자 또 장애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저 요양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있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요양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좀 폐쇄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 계시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누구든지 누구 하나 바이러스가 글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이게 증폭돼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요양원 같은 곳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서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구차장님.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격리 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신천지 그 신도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의 발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가 2월 9일과 2월 16일 두 차례 예배를 통해서 대구교회에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6일 이후에 그런 활동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 접촉을 통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야 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방침이고요. 이 신천지 교인들께서는 특별히 대구시의 저런 노력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시의 이런 발표에 따라서 신천지 측에서도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거 어떤 입장이었죠?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사항이다. 그러고 내놓았어요. 아무래도 저 총회장의 지시사항은 교인들한테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보시면요. 유증상사 반드시 검사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의료계,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증상 없어도 검사. 그다음에 전 성도가 아마 신천지 교회 교인들 성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전 성도 무증상이어도 최대한 검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9검사를 안 받은 성도들은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돼도 출석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 이 얘기인데 뭐 이제까지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건 저 첫 번째 버튼인데 세 번째 있잖아요. 전송도 무증상이어도 최대한 검사를 받아라. 저거 검사 받아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증상자 반드시 검사예요. 전송도는 무증상에서 최대한 검사. 그럼 뭐죠? 너 증상 없어도 그냥 가급적이면 받아. 근데 안 받아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구시의 입장은 전 그 교인들에서 다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라. 네. 왜냐면 이만희 총회장의 저 얘기도 전송도 무증상이어도 최대한 검사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라. 이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여기서 이제 저 교인들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다른 일반 개신교회나 성당과 좀 다르게
진짜 그 본인들 표현하면 성도, 교인이 되기 위해서 뭐 교육생 과정도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성도가 그 교육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안 포함하는 것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식 교인이 아니라 교육생까지 그냥 전부 다 받아라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당부를 계속하고 있지만요, 백 교수님.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뭐 가게 영업을 계속한다든지 또 가게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행동들이죠. 이 가정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감염원을 찾아다 보면은 결국은 신천지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2월 16일 예배 이후에 거의 뭐 3주가 다 돼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3주가 됐다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도 계속 자가격리 준칙을 위반하면서 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부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신천지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진단을 다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음성이라고 하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격리 해제를 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서. 네, 구체장님 이런 네. 가운데 신천지 교인 중에 일부는 네. 1인 1실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네. 이 권영진 시장이 이 기자회견할 때 밝힌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왜 이 전 국민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서게 됐습니까? 특히 대구와 이 경북에 사시는 이 대다수의 그 시민들께서 왜 이런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계셔야 됩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 물론 신천지가 뭐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생활시설로 옮기는데 1인 1실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좀 정상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신천지 측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설들에 우리 신천지 교인들을 좀 수용하게 해달라. 그 대구시에서도 또는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신천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뭐 1인 1실을 고집하든 1인 2실을 고집하든 얼마든지 그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부가 다른 만들어 놓은 어떤 지침에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이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1인 1실을 요구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뭐 거부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 뭐 미성년자 자녀들 때문에 뭐 1인 1실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뭐 했지만 다시 뭐 돌려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세월호 때 그때 이제 유병헌 일가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상황은 좀 다르죠. 네.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세월호라는 배가 유병헌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소유였고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몰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람선은 소유 회사한테 구상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회사가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헌 일가한테까지 구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문을 집어넣어서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 좀 다른 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면 신천지에서 많이 확산한 건 맞는데 이거를 신천지 교단 자체의 어떤 고의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이게 쉽게 말씀드려 신천지 때문에 많이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구성권 한번 행사하면 예를 들면 제가 확진자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방송을 같이 하다가 우리 주 앵커분이 저한테 감염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라면. 저도 어딘가에서 걸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윗사람한테, 저한테 이제 감염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줄줄이 생겨서, 이 감염을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이게 뭐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천지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서 지금은 지금 굉장히 퍼졌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야, 뭐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다녀. 또 옮기고 다녀.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이 본인이 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도 밖에 나와가지고 숨기고 계속 막 일부러 침 뱉고 뭐 바이러스 전파하는 행위를 하고 다녔다. 이러면은 거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상황까지 아니라면 지금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걸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청도 대남병원, 요양원, 그 다음에 줌바 댄스 다 지금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면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만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뭐 신천지 교인이든 아니면 확진이 의심되는 환자가 숨어 있거나 또는 그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검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 강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방역에 힘을 쏟아야 되는 그 현 시점에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 이건 뭐 성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검찰의 역할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상황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외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이 내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입국 제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 논리가 궁색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팔을 꼬집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아베 일본 총리. 국회 답변을 위해 단상에 서자마자 기침을 합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 일본 정부는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설명했지만 아베 총리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국 제한과 관련해 수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1万人あたりの感染者数、これで見ますとですね、韓国が 1.12 人、中国の 0.58 という数字になりました。日本で言いますと、これが 0.025 です。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가 코로나19 검사를 터무니없이 적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はどうしても検査の数が少ないんでね。 지난 4일 기준으로 일본은 8,100여 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5도 이상 발열과 폐렴 의심 증세가 나흘 이상 계속 나타난 뒤에야 전화 상담을 거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인 17,000여 명의 비자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제한 조치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백 교수님. 일본 내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 CG에도 나왔었는데요. 일본에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일단 값이 34만 원인데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기준을 보면은 37.5도씨 고열을 4일간 앓고 폐렴 증상이 있는데 또 노약자나 임신부는 2일간, 이 일반인들은 4일간 이렇게 앓아야 일단 전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안 해줘요. 근데 전화를 해도 뭐냐 하면은 접촉자라든가 혹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10,000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10,000건 중에는 크루즈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환자가 1,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감염원을 몰라요. 이 얘기는 지역사회 전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망자나 이 확진자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진단을 안 하면은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8만 건이 넘어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사망자도 다 진단을 해서 사후에도 사망을 이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민주적으로 이 봉쇄를 하고 있고 이 방역이 듣는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로 민주국가에서 이 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가 방역을 안 하고 실패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리적으로 봉쇄를 해서 완전히 거의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금 28만 건이라는 진단검사를 하면서 이 봉쇄를 하고 방역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그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방역에 나섰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추후 이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이제 100여 곳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합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꼬집는 모습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모습이 그 중국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면 지금과 같이 확산 추세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그 대사를 초치해서 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 직무입니다. 다만 지금 일본에서 우리로 유입됐을 가능성보다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또 방역 당국과 그 의사협회에서는 일찌감치 이 중국으로부터 입국되는 그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 그래야 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달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국민 눈에는 약간 좀 이중잣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없이 약하고 일본에는 지나치게 강하다. 이런 그 이중잣대의 그 외교 두 얼굴을 좀 보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방역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오히려 다른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요. 일본과의 저런 관계 악화가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유독 일본을 꼬집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뭐 이중잣대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사전에 이렇게 너희를 막을 테니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화가 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만 놓고 보면 일본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의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NSC까지 열어서 상응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응 조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면 이제 하나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 앞서 이제 구정철 정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일본을 보시면 일본이 원래 중국한테도 입국 금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안 한 두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입니다. 뭐 좀 사실 중국까지 특수한 문제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확진자가. 우리는 뭐 신천지, 일본은 그 유람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야만 입국 제한을 했느냐?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왜 하면 우리랑 똑같이 우리를 막 입국금 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일본에서 사전에 아마 중국과의 어떤 물밑으로 대화를 했을 거라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중국에 대해서 발표했으니 중국은 저렇게 그냥 이해한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전 정지 작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교 당국의 문제. 일본과 이런 문제가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 하나. 그죠? 두 번째는 일본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전 정지 작업 해놓고 입국 제한하니까 중국에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일본이라고 해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저기 다 당하고만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일본한테는 아무 물밑 대화 없이 입국 금지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중국한테 아무 얘기도 못 해야 되고 왜 우리는 호주, 베트남 전 세계 100개 국가한테 다 입국 제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당국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 우리도 일본한테도 똑같이 상도 차고 중국한테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입국 제한하자. 지금이라도. 그게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요. 강경화 장관이 이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국민 메시지가 일본이 입국 조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국에 확산되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지금 학교를 한 2주, 3주간 그 개학을 연기하면서까지 이 확산을 위해서 막고 있듯이 일본하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긴밀하게 교류를 했지만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2주간 또는 뭐 그 한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왜 일본이 조치를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한다. 뭔가를 갈등을 키우고 뭔가 싸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사장님, 그런데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 문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조치죠.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입국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을 당일이 아니라 3월 9일부터 하겠다 예고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대리언, 웨이하이, 광저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도착했는데 갑자기 지금 격리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외교적 결례고 우리 대사를 초치할 게 아니라 장관이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강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건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러니까 강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그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감안해서 이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보시면요. 불법 체류자는 사람 원래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찾아서 우리가 강제 추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있을 자격은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네. 그런데 그걸 다 찾아다니기가 좀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 어떤 3D 업종에 종사해서 좀 그 노동력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제가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웃어야 될지라는 측면은 어차피 우리가 찾아서 내보내야 될 불법 체류자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 출입국 관리소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돈 벌기 위해서 피해서 막 있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돈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야, 돈도 좋은데 나 여기 위험해서 못 있겠어. 차라리 중국이 더 나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 이 상황은.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뭐 우한에서 시작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졌다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이 불법 체류자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우려해야 될 일인 거죠. 네. 부처장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뭐 지금 이렇게 제한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서 꼭 가야 하는 뭐 기업인들, 뭐 유학생들 표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뭐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김해공항도 그렇고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 있는 이 국제공항은 아마 국세통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그 개학 기간이 한 달 늦습니다. 그래서 4월이기 때문에 개학 직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그 일본 유학생, 그러니까 한국인 그 일본 유학생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가자마자 2주 동안 격리한 이후에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격리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제 출국하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많고요.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가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어쨌든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된 이후에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시간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국 금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파장을 몰고 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대사에게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국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비행기편이 한동안 굉장히 좀 낮아졌다가 오늘의 출국하는 비행편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이렇게 2배 이상 굉장히 좀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아픈 현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예방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품절 사태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건데 생각할수록 좀 뭔가 아리송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마스크 수급에 도움이 되겠다며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밀폐된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분명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는데 이제는 또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린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방진 모자와 가운을 챙겨 입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와대 직원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군사관학교 방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썼던 지난 국무회의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밀폐된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면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써야만 청와대 출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이 발열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좀처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청와대가 먼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자고 나선 겁니다.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청와대의 마스크 사용 줄이기 조치에 야당은 애써 위험을 감추려는 대국민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 마스크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 백순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도대체 써야 되는 겁니까? 뭐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한번 그냥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죠. 뭐 마스크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수급상 어차피 지금은 안 됩니다. 이 공포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좀 양보하자. 이게 대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자신감, 이 바이러스보다는 내가 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마스크 지금은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 1, 2주 안에는 우선 제일 큰 목적은 내 얼굴에 내 오염된 손이 닿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헝겊 마스크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방어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겠죠. 다만 헝겊 마스크라는 것은 젖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오염이 된 세균들의 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몇 시간에 한 번씩 갈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빨아 쓰는 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는 권고하지 않는 사항이죠. 평상시라면은 굳이 재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회용 같은 경우는 재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네. 보건용 마스크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권고를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손 씻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내 몸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더 앞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고 벗을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서 쓰면은 재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썼다 벗었다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벌써 그 재사용은 틀린 일이고 실제로 감염에서도 그 부분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앞뒷면을 서로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건 물론이니라 위생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또 건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환기가 잘 되는 데서 햇볕에 입을 말리듯이 잘 말려주면은 결국은 건조가 되고 또 자기 것이라면 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살균제를 사용하겠다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살균제를 사용한다면은 이 보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 이 살균제라는 것은 보통 정전기에 의해서 비말을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고 침방울을 막아주는. 네. 네. 외부로부터의 침방울도 그렇고 뭐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뭐 거의 안 나가겠지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젖는다든가 전체가 한번 젖는다든가 또는 강렬한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든가 혹은 이런 살균제가 적시든가 하면은 보건 마스크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는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간호하고 계신 분들, 증상이 있는 분들, 의료인 분들은 KF80 이상을 걸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에 있어서는 뭐 안 쓰는 예절도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데도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다 보니까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생년월, 그러니까 출생연도 뒷자리 수입니다. 뒷자리, 마지막 출생연도 뒷자리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1이란 6은 월요일, 월화수목금 해놓고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80년생은 금요일이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85년생은 언제죠? 85년생도 금요일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2개씩 사실 수 있다는, 2장씩 사실 수 있다는 거고, 주말은 저 평일날 못 사신 분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세월이 약국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셔야 되고, 약국에서 그 입력을 한다거든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한째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지금 약국이 굉장히 좀 붐비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네.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전국에 이제 약국에서 2만 3천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5천여 개만 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날이니까 마스크 오부제 이제 시행하기 전날이니까 2,000곳 군데가 더 열어서 한 7,000곳 군데가 이제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알아보시고 마스크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오부제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민 1명이 뭐 2개 정도를 살 수 있게 되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또 오늘 보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은데 뭐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힌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그 김용범 그 기재부 1차관이 나와서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뭐 이제 지난주 원칙에 비해서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이 10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부모가 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이 대리 수령이 가능하고요. 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이 다른 사람이 그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면 이 대리 수령이 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뭐 사는 것까지는 뭐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2개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상대적 좀 박탈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풍요로운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내 몸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이 수단인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당국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게 주 5일제가 되는데요. 이 5일제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그 일주일에 2개씩 살 수 있는 권리가 행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당 2개씩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 시행되기 직전인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2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뭐 마스크 지침 이런 것도 담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뭐 정세균 총리 얘기는 아까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에게 면 마스크 좀 쓰겠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요. 마스크,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식사에서도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지금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예. 수요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거거든요. 수요를 줄이자. 네, 뭐 근데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조금 헷갈리긴 하죠. 마스크 매일매일 쓰라고 그러더니 뭐 이제는 뭐 안 써도 되고 뭐. 면 마스크 써도 되고 뭐 저에게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전문가신 교수님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에게는 틀릴 건 아닐 건데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전해서 저런 거야? 아니면은 마스크 공급을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남기는 해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두고 갑로늘박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어느 정도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줘야지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모습들이 네. 뭔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스크 얘기만 하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지금 마스크에만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리콴룽 그 총리가 그 대국민 방송에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언제든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큼은 코로나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생필품이 그 제대로 유통이 안 돼서 여러분의 그 생활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도록 막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싱가포르에서 그 생필품 사재기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마스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또는 지금부터 2주일 동안 하루에 한 분씩 그 여러분께 마스크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2주 후에는 그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언제부터는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 2주 동안만 정부를 믿고 마스크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또는 그 재활용해 주십시오. 또 건강한 분들은 꼭 필요한 노약자나 아니면 의료인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국민 호소를 했다라면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섰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택배로 그 의료계에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믿고 조그만한 어떤 인내와 양보를 그 설명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계속 마스크 공급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무슨 양치기 소녀처럼 그 지키지 못할 약속만 자꾸 한 것처럼 비치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가장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난리인데 한 생산업체는 중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조달청이 계약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손해를 감수할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수입이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적자가 나면 결국 이제 근로자들까지도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여러 사람 피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마스크 생산업체 얘기는 뭐냐면 조달청에서 지금 원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MB 필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단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업체랑 계약을 이미 납품 계약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정부 납품하려면 위약금 물어야 되죠. 여러 가지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기저귀 필터 마스크 라인을 바꾸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바꿨다가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 진정된 다음에 마스크 수요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생산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 필요한데 손해를 보면서도 좀 납품해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공급 단가를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조달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대규모 추경했는데 그중에서 마스크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한 75억인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추경에서 어디다 씁니까? 네. 마스크 예산 늘려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정부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이요. 조달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수량에 대한 그 착오가 있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지금 얼마나 그 예민한 시기입니까? 수량을 착오해서 보낼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입니까? 네.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마스크 수량을 둘러싼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알베르 카미의 소설 페스트를 다시 읽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병,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봉쇄된 도시가 배경입니다. 소설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주체는 몇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침방울이 튀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또 계속 손을 씻는 또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입니다. 한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